저는 그 온디바이스 AI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로 핸드폰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는 GPU가 없고요. 비행기 모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넷도 차단돼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했더니 한번 좀 봐드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이 질문은 저도 안 해본 질문인데 그림자 하나 그려줘 하면 해주잖아요. 그것까지도 그 친구도 가능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진짜요? 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고 혹시 좀 판단하세요? 자체적으로 일본보다는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이 굉장히 잘합니다. 일본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촉각 AI예요. 일본이 뭐 하려고 하는지 감이 오네. 우리나라는 현재 GPU 3,000장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희가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GPU가 없어서 만들게 된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없이 한번 가보자. 그렇게 연구했던 게 성능이 극대화된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시간. 오늘은 말이죠. AI를 주제로 하는데 그냥 AI가 아니고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습니다만 이 디바이스에서 자체적으로 구동되는 그런 AI를 하신다는 그런 업체 대표님과 함께 진실을 한번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AI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지, 만약에 이게 제 검증을 통과한다면 상당히 새로운 혁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페르소나 AI의 유승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의심 많은 사람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익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일단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한 95%는 안 믿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믿는 상태에서 저를 믿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페르소나 AI가 뭐 하는 회사죠? 페르소나 AI는 네.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AICC라고 하는 AI 컨택 센터 비즈니스. 예. 또 하나는 생성형 AI. 크게 두 가지 영역을 하고 있고요. 생성형? 네네네. 뭔가 생성형.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미지도 네.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이런 만들어주는 예. 그런 게 이제 생성형 AI고 예. 거기에 관련된 또 엔진을 예. 자체적으로 만든 원천 엔진을 또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원래 막 뭐 수조 원대 회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조 원대 회사가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도전들을 7년째 하고 네. 있고요. 음성 엔진, 자연어 엔진, 대화 엔진 이런 엔진들을 만들어서 네. 지금까지 이제 금융권이라던가 예. 어떤 대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공공기관들에 이제 공급해오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라고 하면 아마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나 아니면 문송한 우리 많은 문과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엔진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해하는 바는 어떤 내가 뭐 어떤 게임을 좀 만들고 싶다 할 때 그걸 이제 쉽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 정도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AI 엔진이라고 하면 이건 뭐 음성 엔진, 뭐 영상 엔진 이건 뭐예요? 엔진이라는 거는 그 AI 모델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을 알아듣는 그런 그 모델들, 그다음에 음성 모델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결합이 돼서 그게 이제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엔진이 들어가면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특별한 기술이 그렇죠. 필요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엔진을 여러분들 뭐 어플이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서비스에 붙이게 되면 AI가 동작을 하게끔 하는 그 원천 엔진을 만든 겁니다. 그런 이제 엔진도 만드시고 그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그런 엔진도. 그래서 그런 이제 엔진도 만드시고 생성형 AI, 그다음에 AI CC라고 하는 저는 CC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AICC는 AI 컨택 센터의 약자입니다. 컨택 센터? 네,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네, 챗봇이나 콜봇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걸 거죠. 이제 만드시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AI 관련된 뭐 이래 그 백단에는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저 오픈 AI니 뭐 이런 회사들이 뒤에 있으신 거예요? 아니죠. 그 오픈 AI 같은 엄청난 기업인데 그걸 붙이면 안 되는 게 금융사에서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질문하는 순간 데이터가 빠져나가 버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보안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다. 그럼 국민은행에 수많은 유저들이 있는데 그 엄청난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한 저희 같은 회사의 그 엔진들이 국민은행의 서버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쓰더라도 비용도 없고 보안도 좋고 어떤 강점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 첫 번째 의심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그냥 이른바 자연어라고 하는 거 이거
저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것 같은데 이거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이런 거 말도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근데 그런 챗봇을 하려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서버와 비용들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AI. 그러니까 AI가 뭐 무슨 데이터 센터에 뭐 몇 조를씩 막 태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 없는데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이제 좀 다른 거죠. 그건 네. 말씀하신 건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초대형으로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모든 걸 처리하는 엔진을 만든 거고 저희가 하는 건 이제 소형 엔진인데 기업에서 쓸 수 있게 특화되어 있는 그래서 SLLM,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 엔진들을 만드는 게 전문이에요. 와, 그건 참 말이 굉장히 이상하긴 하네요. 이상하죠. 스몰 라지 랭귀지 그렇죠. 모델이라는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용어죠. 네. 대신 이제 LLM을 하나의 단어로 보고 이제 앞에 S를 붙이신 거겠군요. 그렇죠. 그런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한 게 챗 GPT를 만든 샘 알트만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앞으로 GPT 많이 안 쓸 것 같다. 오히려 소형화된 SLLM을 쓸 것 같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맞춤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보안과 비용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에서는 못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벌써 한 거죠. 하긴 뭐 기업들마다 다 그 뭐 거대 모델들을 장착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진짜 큰 모델들이 뭐 10조짜리 데이터 센터라고 치면 작은 모델이라고 해도 뭐 한 1조 아니면 뭐 수천억 이 정도는 들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7년 동안 저희가 약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해왔고요. 물론 글로벌 기업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한 90여 명 되는 엔지니어들 그 안에서도 50명 정도가 AI 엔진만 만드는 친구들이 7년간 했었던 거고 지금에서야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언어 모델이 각광받고 있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배고픈 분야였어요. 이게 뭐 챗봇 이게 뭐 진짜 AI가 맞아? 많이 쓰는 거야? 뭐가 생성된다고 하는데 그 이미지 그냥 포토샵으로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이런 좀 하대를 많이 받았다가 이제는 이제 중심이 됐죠. 모든 AI의 중심에는 언어가 있구나. 언어를 통해서 로봇도 움직이고 드론도 움직이고 모든 일도 시키고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되면서 굉장히 언어 모델을 하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하게 엄청난 밸류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잘 돼요? 잘 되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금융에 납품을 했는데 거의 전 금융사에 이제 들어가 있고 금융에다가 AI를 넣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나주지도 않고요. 성능, 보안 모든 걸 통과하지 않으면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라지 랭귀지 모델 하는 그 업체들은 뭐하러 그렇게 크게 해요? 그러니까요. 저희 거를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용도가 좀 다르죠. 용도가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화된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말과 모든 사고를 다 할 수 있는 게 그 큰 거라고 치면 요건 이제 특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특화된 거에서 근데 인간의 말이라는 거는 그 특화된 말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모든 말을 이용한 이 분야 말들을 좀 할 텐데 그 말은 알아들어요? 그럼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어 처리 엔진, 대화 엔진이라고 하는 거고 이 아이는 생성형 AI 모델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자연어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겨난 모든 말.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 그렇죠. 우리가 하는 뭐 하하, 호호 이런 모든 말이 자연어고 그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기계는 기계어로 말하고 사람은 사람의 말로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인지하고 추론해 주는 게 이제 자연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거에는 대화 어마어마한 서버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어 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필수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하긴 한 거고 근데 두 번째가 이제 필요한 건데 두 번째는 생성형 AI 모델이에요. 그 모델을 언어에 특화시켜서 만들고 양자화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화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양자 컴퓨터가 아니고 퀀티자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경량화시키고 추론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양자화라고 하고 이 양자화 모델이 다 좋긴 한데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만 걷어내게 되잖아요. 데이터를 지우고 걷어내게 되는데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핸드폰이나 디바이스에서 엣지로 들어가게 한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핸드폰에서 뭔가 대화 중에 서비스가 동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유사한 기업이 바로 딥시크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바로 되네. 네, 그렇죠. 딥시크랑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희보다는 조금 더 큰 게 딥시크고 딥시크는 아직까지 엣지 디바이스에 넣는 용도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 엣지 디바이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기기들?
그렇죠. 안에? 우리가 쓰는 모든 디바이스에 예. AI 엔진을 넣는다.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 엣지 AI라고 지금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 저는 그 온 디바이스 AI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거 90%또 역시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봐봐요. 내가 챗GPT를 쓰든 아니면 뭐 무슨 뭐 여러 하여튼 있잖아요. 뭐 제미나이를 쓰든 뭐든 이게 내가 그걸 써서 뭔가 막 와 대단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서비스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연결해 갖고 받아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서버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닌 내 핸드폰에서 만들어내는 거라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뭐 음성 엔진은 그렇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음성만 이해해 주는 거. 네. NLU라고 하는 자연어 이해 엔진도 있고 STT 같은 소리를 글자로 바꿔주는 엔진, TTS라고 해서 소리를 내주는 엔진, 네네네.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는 거여서 네. 그건 빅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정교화된 어떤 그 데이터와 기술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여서 그래요? 그 엔진들이 핸드폰이나 뭐 요즘에 AR 글래스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메타가 만든 AR 글래스. 지금 이제 선글라스 끼고 계시는데 이미 CS에 가보면 메타가 만든 선글라스 출시를 했잖아요. 레이벤하고도 나왔고. 이 앞에를 보게 되면 눈앞에 가상의 증강현실의 모든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연결돼 있죠. 돼 인터넷 있지만 연결돼 있고, 일부 엔진들은 엣지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모든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가는데 이 엄청난 디바이스의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GPU 하나에 H백이 8천만 원이거든요. 엔비디아 GPU가. 네. 그러면 100개의 디바이스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비용이잖아요. 근데 사물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엣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서버에 접속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쓸 만큼의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대표적으로 한국 기업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폰에다가 통번역을 해주는 AI 엔진을 지금 엣지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버가 필요 없이 통번역이 됩니다. 그건 그러면 그냥 어디 통신사 연결 안 돼도 되는 기기상에서 다 돼요? 그렇죠. 번역이? 그렇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올 초에 라스베가스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 그 메타에서 만든 AR 글래스를 끼고 왔어요. 그래서 명함을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명함을 줬더니 안 가져가요. 그랬더니 안경을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찍는 거예요. 그러더니 웹에서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색을 하고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저의 정보를 다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을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은 저의 정보를 알고 질문하니까 불리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게 AI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AI 그렇게 이미 쓰고 있어요? 쓰고 있습니다. 왜 그거 왜 안 했어? 좀 하시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아직까지 한계점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 한계를 좀 돌파하고 생성까지 되는 엔진을 만든 거는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마어마한 거대 모델의 이런 서비스들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다 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ES에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혁신상을 받게 됐고 저희 처음 나갔는데 그 CTA라고 하는 기관에서 5개 기업을 꼽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서버들은 물론 이제 사람들 하는 걸 엄청나게 빠르게 연산해서 뭘 만들어주니까 더 그렇겠습니다만 중요하게 또 학습을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러닝이라는 거를. 근데 이런 작은 뭐 AI 모델로 그 어마어마한 학습은 돼요? 가능하죠. 일단은 인터넷이 없는 상태에서 동작이 되고 인터넷이 살아나면은 또 학습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팅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충분히 그래요?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게 우리가 그 딥시크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챗GPT가 하나의 큰 덩어리의 모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딥시크는 여러 개의 작은 모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MOE라고 해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면 이 큰 덩어리의 모델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요약만 하는 아이, 뭐 팩트만 체크하는 모델, 수많은 모델들 중에서 해당되는 모델들이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 모델들이 협동해서 일을 해서 답변을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MOE의 방식이 저희도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 한번 이제 대략적인 제가 이해는 좀 했는데 실제로 그게 되는지 왜냐면 말씀만 하고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좀 의심의 저 연막을 좀 걷어봐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원래 저희가 PC와 서버로 출시했고 노트북 출시했는데 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로 핸드폰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는 GPU가 없고요. 네. 또 지금 제가 비행기 모드를 했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인터넷도 차단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서비스를 띄우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신기하네. 뭐 물어보셨어요?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했더니 네. 네. 인공지능은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지능처럼 학습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좀 봐드립니까? 네네네. 인공지능에 대해 알려줘 이 질문에 인공지능은 컴퓨터 시스템 인간의 지능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작업을 수행하도록 저도 좀 물어봐도 돼요? 네네네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이 질문은 저도 안 해본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50살이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약간 좀 걱정되십니까?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이 소나라는 AI 모델이 저한테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네. 고민을 좀 하네요, 지금 애가. 50살이란 나이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건 매우 흥미로운 도전이네요. 몇 가지 고려해볼 만한 조언들을 드릴게요. 재충전과 취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기존 취미를 깊게 파고들어요. 여행, 미술, 악기 연주 등이 좋습니다. 건강관리,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규칙적인 3. 배움과 성장 4. 사회적 관계 강화 5. 목표 설정 개인의 관심을 해갖고 결론적으로 개인의 관심사와 가치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가장 즐겁고 의미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보다 되게 잘하네. 다행히 잘 답변했네요. 네. 답변 수준이 그렇죠. 꽤 괜찮은데 이게 지금 그렇죠. 어디 접속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핸드폰을 네. 개조해갖고 거기에다 뭐 칩을 심으신 것도 아닐 그런 거고. 것도 아닙니다. 네.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만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AI 엔진이 지금 동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영어로 바꿔줘 그랬더니 네. 이렇게 영어로도 지금 바로 굉장히 빠릅니다. 네. 아니 만약에 이렇다면 굳이 제가 그 오픈 AI니 뭐 이런데 물론 이제 답변의 질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간단한 거는 거기에 또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그렇죠. 뭐 어쨌든 유료이기 때문에 저희 건 아무리 쓰더라도 무료니까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죠. 데이터도 유출되지 않는 거고요. 그럼 이 데이터는 내가 물어보거나 답변받은 이 데이터는 제 핸드폰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핸드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주요 관심 있는 고객들이 거의 군이라던가 경찰 쪽이나 공공기관들, 그다음에 금융사 이런 곳들이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되지? 난 이게 되는 게 약간 좀 이상한데. 네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좀 파급력 있게 가고 있는 게 CES에 갔을 때 보셨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로봇 회사가 많았어요. 그 로봇 회사들이 다 사람이 조이스틱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움직임을? 네네네. 스스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보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사람이 말을 해서 야 일로 와 저리가 뭐 해줘 이렇게 말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로봇은 GPU가 없어요. 로봇은 GPU가 GPU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 모터랑 그냥 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던 GPU가 없는 로봇 회사들, 글로벌한 로봇 회사들이 전부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로봇에 정말 GPU 없이 니네 엔진이 돌아가면 넣자. 그래서 중국이 지금 거의 탑인데 중국에 있는 모 로봇 회사 두 군데 손을 잡고 저희 엔진을 지금 넣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로봇들은 정교하게 프로그램된 그 움직임들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간이 직접 조정해서 정교하게 움직이거나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뒤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고 요즘에 뭐 로봇계도 나오고 명절에 이제 중국에서 부채 춤추는 로봇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로봇 회사들이 전부 다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아니 뭐죠? 옵티머스.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막 계란 깨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는 뒤에서 정해놓은 패턴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매번. 사기인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GPU가 없는 엔진이니까 이 엔진이 로봇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로봇들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AI로 막 판단하고 이걸 하려면 엄청나게
전기 많이 먹겠다. 그렇죠. GPU라든지 요즘에 지브리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네. GPT. 그거 제발 좀 그만 만들라고 그랬는데 네. 저희 걸로는 무제한으로 만들어도 계속 공짜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데이터가 오고 갈 게 별로 없고 그냥 디바이스에서 해결하면 그렇죠. 되니까. 서버를 쓰지 않으니까 환경 파괴도 되지 않고 예. GPU도 전혀 쓰지 않으니까 아주 인기가 많은 서비스가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채팅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다 치고 옛날에도 보면 뭐였지? 무슨 이렇게 채팅 친구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뭐 네네. 심심이 같은. 그런 거 되게 있었잖아요. 재밌는 서비스였죠. 근데 이제 그거 정도만이 아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사람들이 뭘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뭐 그림만 만들어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거 해보면 뭐 하다가 뭐 그림 좀 하나 그럴싸하게 그려줘 하면 해주잖아요. 그것까지도. 그렇죠. 그 친구도 그게 가능해요?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한번 만드는 모습을 가능하면 안 될 것 보여드릴게요. 같은데. 지금 역시 인터넷이 없는 비행기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핸드폰에는 GPU 없이 들어가 있는 이제 AP라고 하는 핸드폰이니까 그런 그 프로세서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 제가 이제 만들라고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귀여운 고양이를 만들어줘라고 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GPT라든지 이미지 생성 모델을 쓰게 되면 30초 정도 걸려요. 뭐 그 정도 걸리겠죠. 빠르면 뭐 한 10초 정도 걸리고 지금 제가 입력을 하자마자 동일하게 한 2-30초 내에 이미지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귀여운 고양이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잠깐만 있어.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진짜요? 네네. 지금 이 모델은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인데 동영상을 만드는 서비스도 따로 또 있습니다. 정영진 그려줘 이러면 어떻게 나오나? 그거는 못 만들겠죠. 맞아요. 혹시 그럼 이 친구는 제가 뭘 막 뭐 물어보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제 말을 학습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세팅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래요? 네네네네.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기존의 핸드폰의 리소스를 엄청 잡아먹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아요. 정말 경량화를 많이 시켰고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필요로 하는 모델들이 소형화된 모델들이 서로 협업해서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상용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좀 돈 되는 일들을 많이 할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는 저희가 AI PC, AI 노트북, AI 서버를 출시해서 이 노트북만 구매하면 AI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라고 컨셉으로 삼복 컴퓨터랑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서버도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고 이제는 그거 외에도 UAM이나 드론이나 그다음에 로봇 이런 하드웨어 디바이스 중에 첨단 기기들에다가 엔진을 넣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도 아직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예를 들어 2025년에 제가 노트북을 샀어요. 그래서 잘 썼어. 근데 이제 2026년, 27년 되면 이제 딴 데든 점점 계속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제 25년 산 그거가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죠. 인터넷이 켜져 있으면 얘가 자동으로 또 업데이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럼 이 친구도 계속해서 발전하겠네요. 그렇죠. 자동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트북, 그러니까 개인화된 기기들에서 AI를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렇죠. 하시는 게 이제 목표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맞습니다. 그 로봇 같은 데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고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해외 로봇 회사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한국 군에서도 여러 부처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이런 R&D도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예를 들어 제가 로봇한테 야 저 계란 후라이 2개만 좀 해와. 이건 이제 자연어를 듣고 그거를 얘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그걸 이제 기계어로 바꿔서 로봇한테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또 가능한. 거기서 더 나가서 뭐가 되냐면 생성이 된다는 의미는 너무 더운 것 같아라고 말을 하면 덥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봤더니 창문을 열면 시원해질 것 같고 에어컨을 켤 수 있을 것 같고 부채질을 하면 되겠다. 이 세 가지를 답변을 추출한 다음에 가장 뭐가 효율적이고 좋을까를 판단을 스스로 해서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나가서 AI 에이전트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저희 모델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대단하시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티가 안 나게 일을 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미국,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치고 나가잖아요. 이미 맞습니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AI 패권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을 넘는 것까지는 내가 기대 안 하지만 그래도 그 비슷하긴 좀 따라가야 될 텐데 아니면 맞아요. 그 큰 모델 뭐 나올 때 거기서 이제 상용 서비스 같은 거 우리가 또 잘 만들잖아요. 그런 거 좀 해야 될 텐데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맞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그게 또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가 좀 손이 빠르고 네. 머리가 되게 좋은데 유행을 잘 타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유행하면 글로 갔다가 블록체인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험가 되게 많고 AI는 한 가지 분야를 깊이 파야 됩니다. 저희도 언어만 7년을 판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미국 중국의 AI 수준에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고 혹시 좀 판단하세요? 자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꼴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세계 나라 중에? 맞아요. 그건 뭐 당연히 저도 뭐 그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뭐 100점이다 그러면 중국이 뭐 한 90 몇 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몇 점쯤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이 앞선다라고 서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근데 일본보다는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 잘해요? 일본이 굉장히 잘합니다. AI를? 네네네. 그런 거 안 한 나라처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그 코엑스나 이런 데 가면 AI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보면 느끼는 점이 항상 쓸 수 있는 AI가 없어요. 뭐 이것저것 막 화려하긴 한데 카탈로그 있고 아키텍처 그려놓고 다 개발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일본 나중에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런 것만. 그럼요. 근데 일본을 가보시면 모든 부스에서 실제 쓸 수 있는 AI가 있어요. 그래서 다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필드에서 정말 부딪혀서 그런 AI들이 살아남고 그리고 매출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AI 회사 상장사들 있긴 하지만 주가가 계속 안 좋고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일본의 회사들 보면 돈을 얼마나 잘 버냐면 이미 돈을 벌어요? 그럼요. TV에 CF 광고까지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TV에 AI 회사가 광고를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굉장히 대중화됐다는 얘기죠. 일본은 AI 뭐가 좀 많이 발달했어요? 뭐 고객을 응대하는 ARCC 쪽도 이미 있고 그 다음에 또 캐릭터를 좋아하니까 메타 휴먼. 메타버스 쪽에 대한 AI도 있고 우리 지하철에 가보면은 일본 지하철역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 키오스크에서 음성으로 외국인들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가이드도 해주고 그리고 제일 글로벌이 안 하는데 일본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촉각 AI예요. 촉각? 그건 뭐냐면 글래스를 끼고 장비를 입으면 이 가상세계 안에서 아이의 얼굴을 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손바닥에 아이의 얼굴이 느껴져요. 모래를 만지면 모래의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일본이 뭐 하려고 한지 감이 오네.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본은 그쪽은 정말 빨라.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자기들만의 AI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일본형 AI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촉각은 진짜 잘 활용하면 그렇죠. 앞으로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오감 중에 하나가 촉각이니까 그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거기에 독보적으로 또 일본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일본은 하여튼 그렇게 앞서가고 있고 우리가 방심은 안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상용화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제가 걱정할 그런 적은 아니지만 걱정이 정말 들어요. 왜냐하면 AI 하면 퍼스트 무버도 아니고 그렇다고 패스트 팔로워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반도체도 뒤처지고 있고 반도체 위기라고 하잖아요. 위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메타버스나 어떤 서비스랑 결합된 AI도 없고 그렇다고 초거대 언어 모델이 글로벌 레벨까지 아직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로봇도 아직까지 뒤처지고 있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형 AI가 뭘까를 정말 지금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쪽에 대한 R&D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나라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해줘야죠. 왜냐하면 중국 정부도 딥시크에 실제 많은 투자와 R&D가 개입이 됐고 미국도 주가가 바로 빠졌잖아요. 딥시크 사태가 터지자마자 나스닥 3% 하락했고 바로 다음 날 트럼프가 직접 나와서 스타게이트를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올렸고 또 바로 다음 날 중국 정부에서 나서서 딥시크의 보안 문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AI가 국가적인 차원의 핵무기와 같은 전략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항상 뭐 GPT가 터졌을 때도 GPU를 사자. 딥시크가 터졌을 때도 GPU를 사자. 계속 GPU만 사요.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핀셋으로
세밀한 그런 지원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딥시크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제 의심의 눈초리도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저 사람들이 이제 개발하고 운용할 때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갔다. 그럼요. 네. 그거는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밝혀진 거고요. 예. 그들이 발표한 그 금액은 1회를 학습한 비용이 이제 그 정도 비용인 거고 실제로 만드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럼 그렇게 싸지는 않은 거네요. 그것도. 그렇죠. 그렇게 저렴한 거는 절대 아니죠. 네. 우리나라는 현재 뭐 누가 저 GPU 뭐 얘기하던 뭐 3,000장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맞아요? 네, 우리나라 GPU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네. 이게 굉장히 웃긴 게 혁신은 예전부터 중소기업들, 스타트업한테 나오잖아요. 네. 근데 AI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기 돈이 많이 들어서. 맞습니다. GPU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들도 투자를 저희도 많이 받았지만 저희도 사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제 막 스타트업을 하는 회사들이 GPU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GPU가 없어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럴 때 좋은 거 나옵니다. 네네네. 뭐가 없어갖고 막 결핍 있고 할 때가 잘 나오지. 그렇죠. 직원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가봤더니 GPU가 하도 모자라가지고 이거 가지고 아껴가면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나눠 썼는데 하도 답답해서 없이 한번 가보자. 그렇게 연구했던 게 성능이 극대화된 거예요.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GPU 없이 한번 가보자고 한 게 이거예요? 네네네. 와, 근데 GPU는 근데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없어도 돼요? 없이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목적이 다른 거죠. GPU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의 서비스가 있고 지금 엣지 디바이스처럼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건데 사실 요즘에 그 AI 반도체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AI 반도체 회사들이 있지만 사실 매출이 없어요. 투자는 많이 받았지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추론만 해요. 그러니까 학습이 되지가 않고 추론만 되는 반도체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래요. 반도체별로 그게 또 달라요? 추론만 되는 애가 있고 학습되는 애가 있고. 그렇죠. 글로벌 반도체는 대부분 학습과 추론이 같이 되는데 추론만 되는 반도체다 보니까 사실 반쪽짜리 반도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구매를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고객 입장에서 반도체를 왜 사겠어요? 반도체를 사서 AI를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에 AI 엔진을 넣어서 팔자. 그게 AI 인베디드 반도체. 제가 10년 전부터 주장하던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위기가 올 것 같으니 AI 엔진 넣어서 그렇게 팔자. 이 시장을 우리나라가 한국형으로 먹자.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AI 엔진을 넣은 반도체라는 건 AI 엔진은 그 소프트웨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드웨어에 그냥 구현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포팅해서 탑재할 수가 있고요. 이 반도체만 꼽기만 하면 대화가 되고 꼽기만 하면 인지가 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노래를 만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엔진들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이미 글로벌은 그런 시장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런 반도체가 있어요, 있기는? 글로벌에 일부 있습니다. 엣지 AI 반도체라고 해서 하고 있고 샘 알트만도 GPT를 만든 이후에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관련된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유사한 회사들을 미국에서 다 인수하면서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픈 AI에 인수되실 수도 있겠네. 그것까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단 IPO를 하고 글로벌로 또 나가보겠습니다. 상장을 하시는군요. 언제쯤 대략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그 초에 예비 기평에서 A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이제 본 기평을 하고 내년 전반기에 청구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IPO를 하는 그런 플랜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AI,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보실 때는 AI가 정말 뭐 무슨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구글이니 애플이니 이런 회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회사들마다 다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AI들을 아마 장착을 할 텐데 그 장착하는 것들을 맞춰서 아마 판매하실 게 아마 우리 회사에서 하실 일들이고. 그렇죠. 조금 한 발 앞서서 이제 가야 이제 돈을 버니까 저 멀리 가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래를 조금 앞을 보게 되면 챗GPT 나오면 뭘로 갈 거냐, 소형 언어 모델로 간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들어갈 거냐.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다 온프라미스 설치형 솔루션 쓰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일 실패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자기 서버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AI 사업을 해도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GPT,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GPT. 자기들 브랜드로 AI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클라우드 같은 데다 잘 안 올려요? 잘 안 올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부동산도 잘 되나? 집에 대한 공간에 네. 대한 이게 독점력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보단 온프라미스를 굉장히 선호하고 근데 그게 있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대기업들이니까 네. 그 비용에 대한 어떤 투자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AI의 비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해외의 글로벌한 AI가 다 국내에서 네.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국내 토종 AI가 아직도 살아남아서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있는 거죠. 네네. 앞으로는 뭐 AI가 어떻게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 생각할 때는 어차피 AI 회사 뭐 한 두세 개, 세네 개 요 정도가 전 세계 다 먹을 것 같고 느낌이 이제 제 생각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언어 뭐 장벽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 깨는 거야 번역하는 거야 뭐 충분히 그 AI들이 다 잘할 거라 우리나라에서 뭐 AI 한다는 무슨 네이버나 뭐 이런 회사들이 아마 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겠네요.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죠. 한국형 AI를 좀 깊이 파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유행을 따르지 말고 네. 우리에 맞게끔 가고 여기서 성능과 실력을 쌓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글로벌에 나가면 얼마든지 제가 놀란 게 아까 그 CES에서 만났던 네. 로봇 회사들이 네. 거기서 제안을 현장에서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메일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로봇 기술도 뛰어난데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뭔 새로운 걸 네.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이럴 준비가 돼 있는 거네요. 엄청난 이 뭐 중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데이터를 자기들 마음대로 수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뭐 음성 녹취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사람들 얼굴, 휴먼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다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아주 AI를 하기에는 사실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좋은 재료들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AI가 혹시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게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게 다른 뭐 여러 또 AI 뭐 관련 연구하거나 이런 회사들이 여기 저 페르소나 AI 이거 괜찮네. 야 우리도 하나 만들어라. 되겠다 이거. 이러면 금방 혹시 따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알기로는 글로벌하게는 없어요. 네, 노 인터넷, 노 GPU로 만들 수 있는 엔진은 현재까지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양자화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기술, 문법적인 이해, 수많은 기술들이 결합이 돼야지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저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또 다른 그렇죠. 서비스를 기존 앞서 가실 거고. 그렇죠. 유저를 모으고 또 이제 저희 서비스를 어플로 무료로 전 국민에게 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늘 걱정인 게 차라리 물리적인 어떤 뭐 피지컬한 뭐 무슨 기계 몸뚱이가 있고 바디가 있으면 그나마 그거 따라 만드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혹시 AI한테 야 저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저 소스 좀 보고 코드 잘 봐갖고 네가 좀 분석해서 똑같이 하나 만들어봐. 이러면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는 금방 혹시 따라 만들 수 있지 않나니 걱정을 좀 했거든요. 웹사이트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소스가 암호화되어 있어요. 특히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절대로 이건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뭐 비슷하게 따라올 만한 회사들이 뭐 그런 트렌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똑같이 이 정도를 갖고 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요. 일단은 3년에서 5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한국 시장에도 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가서 뭐 미국에 있는 로봇이나 드론 그리고 중국에 있는 로봇 회사들에 다 넣는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거 제대로 우리가 못하면 너무 암담하죠? 너무 암담하죠. 생각하시기에도 저희도 AI를 하고 있지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도 많아지지만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쫓아갈 수가 없을 정도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국가적인 지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격차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제 초거대 언어모델도 이미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졌고 반도체도 그렇고 빨리 이 산업을 우리가 뛰어들어서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AI를 우리가 영역을 가져와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AI 한 회사들이 뭐 이렇게 비슷한 일을 업종에 있는 회사들이 뭐 여기저기 좀 이렇게 있으면 그 회사들이랑 얘기하면서 시너지도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야, 그 회사 벌써 그런 거야? 이제 우리도 빨리 뭐 해야 돼?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AI 관련돼서 좀 이렇게 각자 어깨를 겨루고 할 만한 회사들은 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네. 5% 정도만 원천 엔진을 만들고 네. 95%는 엔진이 아니라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아, 이미 뭐 오픈 AI나 이런 거 소스를 갖고 와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포장해서 파는 거. 그렇죠. 서비스만 만들어서 서비스 파는 만드는 거죠. 거. 그러니까 원천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원천은 화려하지 않거든요. 네. 보여지지도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걸 투자를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걸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도. 아, 그 시간과 돈이 뭐 꼭 필요하겠네요. 그건. 맞습니다. 아니 뭐 대표님 원래 돈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앞에 저는 원래 고3 때 창업해가지고 고3 때? 네네네. 아, 그래요? 네, 작게 2번 정도 엑시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 야, 대단하시다. 아니, 고3 때 네. 무슨 창업을 해? IT 쪽을 IT 쪽에 주로 좀 했습니다. 네. 아, 재밌어가지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네. 앞으로도 요거 이제 잘 하셔가지고 또 한번 엑시트 한번 하시고. 네, 엑시트도 있고 저희의 꿈은 제가 죽어도 살아있는 회사를 만들자. 네,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가 IT에서 타겟 고객입니다. 네, 정말 쓸 수 있는 AI. 환상이 아니고 딥시크 뭐 이런 거, 뭐 딥러닝 이런 기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정말 쓸 수 있는 AI. 그게 이제 페르소나 AI의 철학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건 이제 트렌드에 관한 질문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야 이거 만들어보고 와 좋더라. 그다음에 뭐 보고서 만들 때 아니면 회사에서 뭐 엑셀 파일 이런 거 할 때 네. 야 AI 해보니까 훨씬 좋던데 요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다음 스텝, 다다음 스텝이 대충 어떤 것들이 될 거라고 혹시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은 첫 번째가 디바이스 혁명이 일어날 거고요. 아까 말한 AR 글래스, 이제는 AI 글래스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바뀌고 있고 핸드폰이 나온 혁명 다음이 이 안경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안경을 쓰게 되는 순간 두 손이 자유로워져요. 많은 걸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을 통해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갈 때 저도 뭐 많이 가봤지만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는 집에서 누워가지고 야 우리은행 대출 상담사 나와봐 몇 프로 해줄 거야 다 국민은행 나와봐 금융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지나가다가 KFC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손짓하는 거예요. 치킨 먹고 가. 그럼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말로 운전하다가도 말로 하는 거예요. 징거버거 2개랑 뭐 포테이토 칩 주세요. 2분 있다 갈게. 2분 있다 갈게. 그냥 결제되어 있는 거예요. 난 픽업만 하면 돼요. 모든 패러다임이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디바이스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안경을 보시는구나. 네, 안경. 그 다음 디바이스의 병명이 로봇이에요. 젠슨 왕이 말하고 있는 로봇 1인 1 로봇의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폭발적인 기술 성장이 지금 되고 있는 게 로봇이기 때문에 그 로봇을 이번에 CES 때 발표했잖아요. 로봇을 잔뜩 데리고 와서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피지컬 AI를 이제 설명했는데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는 게 피지컬 AI라고 하면 로봇인 줄 알아요. 하드웨어 이렇게 만져지는 게 피지컬 AI인 줄 아는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피지컬 AI라는 거는 가상세계, 디지털 트윈이죠. 가상세계 안에서 로봇의 데이터가 현실 세계에 없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는 많지만 로봇의 행동 데이터가 없으니까 가상세계에서 물리를 이해하는 가상세계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현실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피지컬 AI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공짜로 코스모스를 제공해 줄 테니까 근데 GPU가 필요하겠지? 라고 하면서 GPU를 팔아먹는 천부적인 비즈니스맨이죠. 그게 이제 피지컬 AI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아주 빠르게 발전할 겁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글래스라든지 피지컬 AI 같은 게 대략 몇 년 후쯤에 있을 예정으로 보세요? 저는 글래스는 올해 안에 상용화가 올해? 완벽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빨라요? 네, 그럼요. 로봇은 로봇 개라든지 드론을 통한 뭐 배달 이런 거는 이미 되고 있고, 그 이제 이족 주행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에이전틱 로봇까지 가는 거는 앞으로 빠르면 1년, 길면 2년 정도 걸릴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그렇게 빠르다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로봇 애들을 보는 게 2년이 본다고요? 맞습니다. 아, 이거 좀 너무 오버다. 지금 앨런 머스크는 테라포밍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화성에다가 거기다가 만들자. 근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로봇을 보내서 거기서 마을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정신적인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게 우리 SF 영화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까지 주입시키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글래스는 그러면
적어도 지금 뭐 시제품이나 이런 게 좀 꽤 나와 있어야 그래도 올해 안에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뭐 레이벤이라든지 이런 선글라스로도 나와 있고 메타도 출시해서 하고 있고 메타는 아예 회사 이름을 바꿨잖아요. 굉장히 잘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운전하면서 보면서 길도 알려주고. 안 무거워요 그거? 안 무겁습니다. 일반 안경 정도 무게밖에 그래요? 안 나와요. 아마 정프로님 안경 정도 될 거예요. 살까? 근데 그거는 그럼 충전을 좀 많이 해야 되나? 왜냐면 이게 배터리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배터리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모든 기술이 처음에는 약점들이 있는데 계속 보완이 되는 거니까 금방 극복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강자는 메타.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이 일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다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어요. 사실 AR 글래스의 정말 강자는 누가 될 거냐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PC, 노트북, 핸드폰 다 카카오 메신저 하면서 핸드폰으로 혁명이 왔잖아요. 그 큰 기업이 됐고 검색 포탈도 PC에서 이게 하게 된 거고 그 큰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나오게 됐고 구글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는 글래스에서 하는 검색은 다를 거라는 거죠. 글래스에서 하는 쇼핑은 다를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형 스타트업들이 이제 커지게 될 거고 저희 같은 거기에 원천이 되는 엔진을 넣는 이런 회사들이 또 많이 좀 출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성을 인식하거나 그렇죠. 얘기해 주는 거가 굉장히 고도화돼요.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글래스를 그때도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로 이걸 잡는다. 이걸 네트워크를 잡는다. 너무 불편해서 못 쓰잖아요. 우리 성격 급하잖아요. 안경 쓰자마자 인터넷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AI랑 바로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언제 잡고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엣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미래입니다. 네. 그래요. 그 글래스 같은 거 이제 혹시 시험 참여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네. 이게 막 이질감이라든지 막 눈 어지럽다 이런 건 별로 없습니까? 그때 VR은 왜 제가 이제 한번 해보니까 그쵸. 한 2분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최근 거는 굉장히 좋아졌고요. VR 글래스도. 그리고 애플에서 나온 것들도 훨씬 더 좋아졌고 거기 이제 CPU가 여러 장 들어가면서 성능이 훨씬 더 고도화됐고 그리고 이제 AR 글래스는 원래 있던 기술이고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대중화가 될 정도의 레벨이 됐고요. 어지러움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나 사야 되나? 무조건 사셔야죠. 왜냐면 방송을 하실 때도 여기에 나의 어드바이저가 나한테 계속 알려주겠죠. 대본을 보지 않으셔도 다 알려주고 코칭해주고. 이게 딱 보면 거기에서 막 글씨 같은 게 막 보여요? 그렇죠. 글씨도 보이고 그림도 보이고 뭐 영상도 볼 수 있고 나의 비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와, 너무 신기하네. 아이언맨 같은 시대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럼 그 안에 있는 글씨는 이게 렌즈가 그 디스플레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에서 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상현실은 완전히 버추얼한 안 보이는 세계고 증강현실은 이제 현실 세계에 중첩돼서 보이는 거니까 이 렌즈를 통해서 글자들이나 이런 그림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건 안 만드세요? 하드웨어는 저희가 만들지 않습니다. 철저히 저희가 잘하는 영역. 그럼 이제 그 AR 글래스 같은 게 이제 나오면 거기에 딱 맞는 엔진 같은 거를 이제 회사에서 만드셔서 거기다 이제 넣으실 거고. 맞습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글로벌하게 지금 로봇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목표는 IPO 이후에 하는 거였어요. 인베디드 AI는 미래를 보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빨리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딥시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트너의 하이퍼사이클이 있잖아요. 지금은 가트너 하이퍼사이클을 보면 생성형 AI, 젠 AI를 해야 되는 시대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거 건너뛰고 엣지 AI로 넘어간 거예요. 넥스트가 원래 그거였는데 딥시크 때문에 보안 이슈가 생기면서 엣지로 넣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나면서 더 커진 겁니다. 그럼 이제 올해 내년에 트렌드는 엣지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죠? 이미 뭐 엄청나게 가고 있고요. AI 반도체와 로봇을 견인하는 게 엣지 AI예요. 로봇에도 AI가 들어가야 될 거고 반도체도 AI가 들어가야 동작이 되니까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엣지 AI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시장과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럼 그 엣지에서의 제일 그 파워는 디바이스 회사들이 들고 있어요? 아니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들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엔진 회사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회사가 많으면 아무래도 디바이스 제조사가 되겠지만 현재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한테 더 많은 이익을 쉐어해주고 같이 하자.
우리 뭐 판매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조만간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그 AR 글래스 같은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엄청나게 만들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들을 그렇죠. 아마 탑재를 시키려고 할 거고. 맞습니다. 아, 조만간 나온다 이거죠? 네, 저희 한 3개월 후에는 대국민 서비스로 어플을 출시할 거고 PC하고 노트북은 이미 출시했고 그다음에 AR 글래스나 서버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는 올해 하반기까지 준비해서 내년 초부터는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요. 아, 근데 우리나라도 잘 하면 좀 좋겠는데, 우리나라 그렇죠. 네. 별로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안 보이네. 디바이스 회사들도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있지만 말고 이런 글래스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죠. 그 중국만 하더라도 화웨이 같은 데서 이거 벌써 몇 년 전부터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 글래스를 만들다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중단했었죠. 아, 그래요. 그러다가 메타가 나오니까 지금 다시 R&D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트렌드를 쫓아가면 안 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미래의 트렌드만 따라다니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처음에 막 하려고 하다가 또 아닌가요? 뭐 이러면서 이제 잠깐 포기하고 뭐 이러는. 그렇죠.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거북선이에요. 거북선이 뭐냐면 MIT라고 하는 세계적인 공대가 있잖아요. MIT를 가면 거북선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거북선이 MIT에 있어요. 정문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이순신의 거북선이? 네. 그래서 이게 왜 있나 봤더니 거북선은 책에도 나와요. 미국 책에 나오는 건데 거북선은 하드웨어적으로도 이렇게 뭐 가시가 이렇게 있고 되게 무섭게 센 이런 전투함인데 이 거북선 안에도 보면 이 수많은 전투 환경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전투를 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선은 하드웨어적으로도 완벽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완벽한 결합이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성적을 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받아야 된다는 개념을 MIT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게 아쉬운 거죠. 그러나 뭐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또 업계 뭐 없진 않으시겠죠? 그럼요.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도 서로 많이 배우고 하면서 해나가고 있고요. 꼭 이거를 글로벌에 도전하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서 꾸준히 저희가 뭐 미국에서 열렸던 젠AI 컴페티션도 나갔고 그래서 성적이 안 좋으면 좀 조용히 있자 그랬는데 다행히 테크어워드 1위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글로벌 기업가 경쟁에서 1위를 했고 작년에도 했고 올 초에는 CES까지 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오늘 들은 거 중에 그 글래스 저는 그거 살 거거든요. 네. 거기에 반드시 엔진 탑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글래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꼭 탑재하셔서 제가 편하게 쓰는데 문제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사인해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신 그 AI 기술 트렌드 뭐 이런 것도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미국과 중국에 뒤지는 그 아쉬움만 좀 AI 관련해서는 있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를 오늘 좀 많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AI 기업들 너무 이렇게 트렌드에 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뭐 5년, 10년 이렇게 하시다 보면 큰 결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 텐데 혹시 오늘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어요? 아니요.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저희 페르소나 AI가 나가는 길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뭐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정말 쓸 수 있는 AI, 옵티멀 AI, 페르소나 AI를 열심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나라 AI 제발 좀 미국을 넘어서는 것까지는 안 기대해도 하여튼 미국에서 만드는 여러 AI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중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가 나올 때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나라 뭐 AI 기술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를 기대하면서 그 역할 중에 하나를 우리 페르소나 AI에서 잘 좀 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페르소나 AI의 유승재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